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진다. 나는 내게 일어났던 일을 적어내릴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아무리 정확하고 충실하게 적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었고 누가 뭐래도 그들은 내가 겪었던 일에 나 자신만큼이나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키티 우, 짐머, 그리고 당시에는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훨씬 더 나중에야 내 아파트를 찾아와 문을 두드렸던 장본인이 키티 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토요일 아침 식사 때 보인 이상한 짓에 놀라 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느니보다는 내가 사는 곳으로 찾아와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는 게 낫겠다고 결론 지었다. 문제는 내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었다. 다음날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주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이름은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이 더욱 그녀를 걱정스럽게 했다. 다음에 그녀는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진머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직접 진머를 찾기 시작했다. 그가 아마도 뉴욕에서 내 거처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러나 불행히도 진머는 8월 중순이 넘어서야, 그러니까 열흘이나 열이틀이 지난 뒤에야 새로 구한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갔다. 그녀가 안내원에게서 진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던 그 시간쯤 나는 내 방바닥에 달걀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 진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통화 중이었다. 그녀가 통화를 할 수 있기까지는 몇 분이 더 걸렸는데 그때쯤 나는 이미 달의 궁전에 앉아 음식에 코를 박고 있었다. 통화를 끝낸 뒤 그녀는 뉴욕 북서부까지 지하철을 잡아탔다. 그러나 내 아파트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 탓으로 막상 그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 있었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어서 노크 소리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문 밖에서 5분이나 10분쯤 서 있을 동안 안에서 혼잣말로 웅얼거리는 내 목소리를 들었고 다음에는 느닷없이 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락도 맞지 않는 미친 듯한 노래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가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자 나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마침내는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그것이 키티가 내게 들려준 얘기였다. 그 이야기는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그녀의 말이 어쩐지 조금은 믿어지지 않았다. 난 아직도 네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 꼭 한번 만났을 뿐이고 그때는 내가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어. 무슨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려고 했던 거지? 키티가 내게서 눈을 돌려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내 형제였으니까. 그녀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그건 단지 농담일 뿐이었어. 누구도 농담을 한 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지는 않아. 아니, 난 그렇게는 생각 안 해. 그녀가 살짝 어깨짓을 해보이며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말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도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한 거지? 그녀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눈길을 마룻바닥에 고정시켰다.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그렇게 안 됐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었어.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내 아파트를 찾아왔지만 그때는 내가 이미 떠나버린 뒤였다. 그러나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그녀는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가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페르난데즈를 보았다. 그는
잔뜩 성질이 돋아서 욕짓거리를 늘어놓으며 내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비닐 쓰레기 봉지에 주워 담고 있었는데 키티가 묘사한 대로라면 지독한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내 소지품들의 감염이라도 될까봐 손도 대려고 하지 않은 채 바쁘게 움직이는 폼이 마치 방금 전에 역병으로 죽은 사람의 방을 치우는 사람 같아 보였다고 했다. 그녀는 페르난데즈에게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그는 내가 볼장 다본 미친놈이며 만일 자기가 뭐라도 좀 아는 게 있다면 나는 아마 죽을 구덩이를 찾으려고 어디선가 빌빌거리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키티는 곧 그곳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내려와서 처음 눈에 띈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짐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새로 옮겨간 아파트는 웨스트 빌리지의 뱅크 스트리트에 있었는데 짐머는 그녀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녀를 만나러 브로드웨이로 달려왔다. 내가 마침내 구출된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 두 사람이 나를 찾으러 돌아다닌 덕분이었다. 나는 그 당시엔 물론 그것을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알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내 친구들에게 물밀 듯한 다시 읽겠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물밀 듯한 그리움을 느끼지 않고는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느낌이 내가 경험했던 것의 실체를 바꾸었다. 나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떨어져 죽기 직전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떨어져 내리는 두려움이 줄어들지는 않았더라도 그 두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조망을 얻은 것이었다. 나는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팔을 뻗쳐 나를 허공에 걸린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믿는다. 사랑이야말로 추락을 멈출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만큼 강력한 단 한 가지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날 아침 아파트를 나선 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만일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운에 맡기고 충동과 종잡을 수 없는 사건들을 따라가자는 것이었다. 내 첫걸음이 남쪽으로 향했고 그래서 나는 한두 블록을 걷고 나자 어쨌건 내가 살던 곳에서 떠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계속 남쪽으로 걸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자존심이 비참한 기분과 수치심으로부터 초연하자는 결의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음 한구석으로 나는 내가 스스로 초래한 일에 경악했고 그래서 안면이 있는 누구와도 마주치는 위험에 부닥치고 싶지 않았다. 북쪽으로 걷는다는 것은 모닝사이드 언덕으로 간다는 뜻이었는데 그곳의 길거리들은 내가 아는 얼굴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었다. 친구는 아니더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웨스트엔드 술집에서 본 사람들, 그부들, 전에 나를 가르쳤던 교수들, 나로서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 많이 쳐다보고 얼떨떨해져서 다시 한번 쳐다볼 눈길을 견뎌낼 용기가 없었다. 또 그보다 더 고약하게 그들 중 누가 내게 말을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겁에 질리고 말았다. 나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고 길거리에서 지내는 동안 브로드웨이 북쪽으로는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내 호주머니에는 16달러에서 20달러쯤 되는 돈과 칼 하나, 볼펜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배낭에는 스웨터, 가죽 점퍼, 칫솔, 면도기와 새 면도날 3개, 여분의 양말 한 켤레, 네이 한 벌, 용수철 바인딩에 연필이 끼워진 초록색 공책이 한 권 들어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나선 지 1시간 좀 못 되었을 때
콜럼버스 서클 바로 북쪽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시계 수리점 앞에 서서 진열장항 쪽에 있는 오래된 시계의 구조를 관찰하다가 언뜻 아래쪽을 내려다본 순간 팔치에 떨어져 있는 10달러짜리 지폐가 눈에 띈 것이었다. 나는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내 마음은 이미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단순히 행운이라기보다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일, 일종의 종교적인 사건, 이제 막 일어난 순전한 기적 같았다. 그 돈을 집어들고 진짜 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나는 너무 기뻐서 몸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 제대로 풀릴 거야. 더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이 나는 그리스식 커피숍으로 들어가 푸짐하게 음식을 시켜 먹었다. 포도주스, 콘플레이크, 햄과 달걀, 커피, 내장 요리. 식사가 끝나자 나는 담배까지 한 갑 사 피우면서 카운터에 죽치고 앉아 커피를 한 잔 더 마셨다. 억누를 수 없는 행복감과 새롭게 눈뜬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었다. 그 레스토랑에 있는 것들 모두가 굉장히 보였다. 김이 솟아오르는 커피포트, 등받이 없는 회전 의자, 한 번에 4개씩 빵을 구워내는 토스터기, 은으로 된 밀크쉐이크기, 유리 상자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갓 구워낸 롤빵. 나는 막 다시 태어나려는 사람 같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직전인 사람 같은 기분으로 카멜 담배를 한 개피 더 피우면서 카운터의 종업원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음에는 머리칼을 빨갛게 물들인 너저분한 웨이트리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신경질적인 구석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그 뒤로 몇 분 동안 나는 행복감에 휩싸인 채 그대로 앉아서 나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 내 마음속에서 두서없는 생각들이 광산곡처럼 어지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담배가 다 들어가자 나는 다시 힘을 끌어모아 그것을 나섰다. 오후 서너 시경이 되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다. 나는 달리 더 나은 방도를 찾을 수 없어서 타임즈 광장 근처에 있는 세편 동시 상영 영화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으로 나를 유혹해서 끌어들인 것은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으리라는 기대였기에 나는 무턱대고 심지어는 무슨 영화가 상영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99센트를 치르고 나서 무슨 영화건 끝까지 다 볼 셈으로 나는 2층 흡연구역에 자리를 잡고 앉아 두 편의 영화를 보는 동안 10개 피나 12개 피의 카멜 담배를 더 피워 없앴다. 그 극장은 대공황기에 지어진 촌스럽고 번지르르한 꿈의 궁전들 가운데 하나였다. 로비에 매달린 샹들리에들, 대리석 계단, 벽들의 로코코 장식, 그것은 극장이라기보다는 신전, 환상의 영광에 헌당된 사원이었다. 무더운 바깥 날씨 때문에 그날은 뉴욕의 낙오자들 대부분이 극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술주정뱅이와 마약 상습 복용자들, 얼굴에 덮개가 앉은 사람들,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스크린의 배우들에게 말대답을 하는 사람들, 코를 골고 방귀를 뀌어대는 사람들,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바지 오줌을 싸는 사람들, 안내원들이 누구 잠든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손전등을 들고 통로를 순찰했다. 그 극장에서는 떠들어대는 것은 용납되지만 골아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규칙 위반인 모양이었다. 잠이 든 사람을 찾아낼 때마다 안내원은 그의 얼굴에 똑바로 손전등을 비추면서 눈을 뜨라고 소리치곤 했다. 그리고 만일 그래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가 앉아있는 의자로 건너가 눈을 뜰 때까지 어깨를 흔들어댔다. 끝끝내 눈을 뜨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들은 극장에서 쫓겨났다. 대개는 요란하고 상스러운 욕짓거리를 늘어놓으면서
그날 오후에서 저녁 때까지 그런 일이 대여섯 번은 일어났지만 내게는 훨씬 더 나중까지 안내원들이 혹시 죽은 시체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둘러볼 때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게 방해가 되진 않았다. 나는 시원했고 평온했고 만족스러웠다. 더군다나 그곳을 나섰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을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끈덕지게 눌러앉아야 더 싫겠습니다. 끈덕지게 눌러앉아 있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지진이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80일간의 세계 일주, 내가 11년 전 시카고에서 빅터 삼촌과 함께 보았던 바로 그 영화였다. 나는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된 것이 기뻤고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영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가 상영되는 날짜에 맞춰 극장에 앉아있는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마치 행운의 여신이 나를 보살펴주는 듯한, 내 삶이 너그러운 영혼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곧 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것을 알았다. 필리어스 포그와 파스파르투가 열기구 안으로 기어드는 순간 마침내 뚝이 터지면서 뜨뜻하고 찝찝한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1000명의 아이들이 느낄 법한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나로서는 그 슬픔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만일 빅터 삼촌이 나를 볼 수 있다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무너지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 지스러기,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죽은 인간으로 바꾼 것이었다. 데이비드 니븐과 켄틴 플라스가 프랑스의 푸르른 들판 위로 떠가며 열기구 밑에 매달린 바구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을 동안 나는 한 무리의 주정뱅이들과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까지 비참하게 망가진 내 삶을 한탄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에 있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밖으로 나서자 초저녁의 강렬한 햇살이 눈을 찌르며 갑작스러운 열기로 나를 에워쌌다. 이게 내가 당해 마땅한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뒤로 며칠이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 내 감정은 한 가지 극단적인 것에서 다른 극단적인 것으로 무모하게 바뀌었고 기쁨과 절망 사이에서 너무도 자주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나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모두가 그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과거와의 갑작스러운 만남, 낯선 사람이 우연히 보이는 미소, 어느 주어진 시간에 보도를 비치는 햇살의 각도. 나는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엄청나게 변덕스러웠다. 어느 한순간 나는 철학적인 탐구에 몰두해서 내가 이제 곧 달관한 초인들의 대열에 낄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해 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나 자신의 고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도취가 너무도 심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었다. 사물은 생각이 되었고 모든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의 일부분이었다. 방 안에 앉아서 하늘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길거리로 쫓겨나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 극장을 나선 지 채 10분도 안 되어 나는 내가 처한 입장을 알아차렸다. 밤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너무 늦기 전에 잠잘 곳을 찾아야 할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문제는 어떻게든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그저 닥치는 대로 운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며 앞일을 생각해보자 나는 내 처지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알 수 있었다. 불황자들처럼 길거리에서 드러눕지는 않겠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밤새도록 신문지를 덮고 거기 누워있지는 않겠어. 만일 그런다면 나는 그 도시의 수많은 미친놈들에게 노출될 것이고 그것은 내 목을 따라고 누군가를 불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또 설령 공격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불황죄로 체포당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하룻밤 쉴 곳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간이 숙박소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다. 100여 명의 인간 쓰레기들과 한 방에 누워 그들의 냄새를 맡고 늙은이들이 서로 개간을 하며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공짜로 잠을 잘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곳은 딱 질색이었다. 물론 지하철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절대로 눈을 붙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진동과 소음과 형광등 불빛, 그리고 지나가던 경찰이 아무 때라도 곤봉으로 내 발바닥을 후려칠 거라는 생각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기가 잔뜩 죽은 채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면서 몇 시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내가 마침내 센트럴 파크를 택한 것은 단지 너무 피곤해서 다른 곳을 생각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 11시경 나는 그 공원의 돌담을 손바닥으로 훑으며 5번가를 따라 멍하니 걷고 있다가 담 건너편을 넘겨다 보았다.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인적 없는 공원이 보이자 그 시간에는 내 앞에 그보다 더 나은 장소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곳의 땅은 푹신할 것이고 특히 풀밭에 누워 잠을 잔다는 것,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에 잠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근처 어딘가에서 공원으로 들어가 지친 몸을 이끌고 3, 4분쯤 더 안쪽으로 걸어간 다음 덤불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보다 더 나은 곳을 찾아볼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센트럴 파크에 대해서 온갖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듣기는 했지만 그 순간에는 피곤함이 두려움보다 더 컸다. 만일 이 덤불이 나를 가려주지 못하더라도 나한테는 나 자신을 지킬 칼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가죽 점퍼를 둘둘 말아 베개로 만든 다음 좀 더 편안한 자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조금씩 꿈틀거렸다. 내가 움직임을 멈추자 근처의 관목숲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불어온 미풍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장가지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하늘에는 달은커녕 별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기도 전에 나는 잠이 들고 말았다. 나는 마치 육의 화차에서 잔 것 같은 느낌으로 잠을 깼다. 새벽이 막 지나 있을 때였는데 온몸이 쑤셨고 근육 여기저기 뭉쳐 있었다. 나는 욕짓거리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덤불에 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빠져나와 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밤을 보낸 것은 소프트볼 필드 가장자리, 그러니까 홈플레이트 뒤편으로 펼쳐진 관목숲이었다. 필드는 그 주변의 땅보다 약간 꺼져 있어서 그 이른 시간에는 풀밭 위로 엷은 회색 안개가 깔려 있었다. 사람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세컨드 베이스 근처의 풀밭으로 참새들이 몇 마리 날아내려 먹이를 쪼았고 그 위쪽의 나무에서는 파란색 어치 한 마리가 깍깍거렸다. 그 공원은 뉴욕 한복 다시 읽겠습니다. 그 공원은 뉴욕 한복판에 있었지만 내가 늘 알고 있던 뉴욕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다른 어떤 곳이라도 될 수 있는 전혀 동떨어진 장소였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갑자기 내가 첫날 하룻밤을 견뎌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성취감에 기뻐 날뛰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첫날 밤을 견뎌냈고 그 일을 한번 해낼 수 있었다면 또다시 하지 못할 이유라고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는 나는
매일 밤 그 공원에서 잤다. 그곳이 내게는 일종의 지성소, 길거리의 잡담을 막아주는 내면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 공원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840에이커의 대지가 있었고 경계선 밖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빌딩과 마천루들의 거대한 그물망과 동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나머지 세상에서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길거리에서는 모든 것들이 밀치락거리는 북새통이라서 우리는 좋건 싫건 엄격한 행동 규칙에 따르지 않고는 그들 틈에 낄 수가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 걷는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더 빨리 걷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뒤처지지도 않는다는, 즉 인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짓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가 그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려고 들 것이다. 뉴욕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을 때면 그들의 눈에는 특별한 번득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연스럽고 어쩌면 필연적인 무관심이 떠오른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의상, 기괴한 머리 모양, 음란한 문구가 박힌 티셔츠, 그런 것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겉모습 밑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은 지극히 중요해서 이상한 몸짓은 무엇이건 당장 위협으로 간주된다. 소리를 내어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몸의 어느 부분을 긁거나 낯선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하는 규칙 위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대적이고 때로는 난폭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는 비틀거리거나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담벼락을 부둥켜 안아서도 안 되고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된다. 우리가 자발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빤히 쳐다보는 눈길을 받거나 신랄한 말을 듣거나 심지어는 떠밀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채기까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까지 행동해 보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없게 되면 마침내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센트럴파크에서의 삶은 내게 훨씬 더 광범위한 변태적 행위를 허용했다. 거기에서는 내가 벌건 대낮에 잔디밭에서 큰 대자로 누워 잠을 청해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또 내가 나무 밑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건 클라리넷을 불건 목청껏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건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점심때쯤 다시 읽겠습니다. 점심때쯤 공원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점심때쯤 공원 가장자리 근처에 잠복해 있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그곳으로 들어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휴일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길거리에서는 그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을 바로 그런 행동이 그저 재미로 하는 짓 정도로 치부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짓고 손을 잡고 이상한 형태로 몸을 구부려 키스를 했다. 그것은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 한 나는 무슨 짓이건 나 좋은 대로 할 수 있었다. 그 공원이 좋은 세상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곳은 내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주었고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내가 실제로 처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척 행동할 수 있게도 해주었다는 것이다. 풀과 나무들 덕분에 나는 늦은 오후에 양지 쪽에서 빈둥거리거나 초저녁에 잠잘 곳을 찾아 바위들 사이로 기어오르는 동안 내가 경치에 섞여든 것 같다는, 누가 보더라도 주위에 있는 소풍객이나 소요객들 중에 하나로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길거리에서는 그런 속임수가 허용되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걸을 때면 나는 당장 내 처지를 알아차리고 부끄러워졌다. 마치 내가 인류라는 피부 위에 생긴 얼룩, 실패의 두창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매일같이 나는 전날보다 조금씩 더 더러워지고 더 너저분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져서 차츰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과 달라졌다.
그러나 공원에서는 자의식이라는 짐을 지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공원은 내게 문턱, 경계선, 내면과 외면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길거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공원은 나에게 내면적인 삶으로 돌아가 순전히 내면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에 전념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하늘을 가릴 지붕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내면과 외면 사이의 평정을 확립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공원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쩌면 그곳은 정말로는 집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피난처가 없었던 내게는 그곳이 집이나 거의 진배 없었다.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